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지호님은 저희 모임에 이제 자주 나와주신 우수 회원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모임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 모임 종종 나가고 있는 이제 전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임에서 영화 관련된 거 많이 배워갑니다. 네, 이제 지호님하고는 사석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자주 뵀는데, 이렇게 네. 온라인으로 통화로 하니까 이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좀 쑥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죠? 지호님은 일단 제가 맨 처음 해피엔드 모임에서 봤었고, 네. 그때부터도 음악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취미 이상으로 이렇게 몰두해 계신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지호님한테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지호님에게 음악이란 무엇이고, 이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음악이란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 저한테 좀 굉장히 큰 파트라고 해야 되나? 네, 음, 음악이 저한테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예요. 음,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렸을 때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나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보통은 이제 가수에 초점을 두거나 가창력 이쪽에 포커싱이 보통은 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뒤에 깔리는 음악들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 느낌으로는 뭔가 똑같은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중가요가 보통 다 이런가? 그러니까 보통 클라이막스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1절 끝나고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때 어렸을 때 든 마음으로는 구성이 대중가요마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무슨 구성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 작곡할 때 그런 규칙이 있는 건가? 하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작곡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관심 때문에 계속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나도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음, 방금 말씀하신 대답에서 조금 더 이렇게 파고들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방금 네, 대중음악에서 그런 반복되는 구도가 있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조금은 나는 저러고 싶지 않다 라든지 지나치게 단순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작곡에 더 해보고 싶었던 게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좀 없지 있었어요. 않아요. 아, 네. 네네. 재미없고 소위. 맨날 반복. 참 비슷한 구성인데? 라는 음, 생각도 음, 들고. 음, 음. 근데 그때는 이게 별로 재미없다 이 느낌보다는 그 네네. 신기하다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은 병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 마음 어딘가에는 노래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 규칙이 있나 보다. 음, 보통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클래식 음악에도 규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뭐, 대중 음악도 클래식처럼 규칙이 있나 보구나라는 그냥 어렸을 때 그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규칙이 있나 보구나 해서 작곡이 하고 싶다로 넘어가게 되는 그 감정 사이에는 또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맞아요, 어떨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제가 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네. 6살, 7살 때부터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제 손끝에서 연주를 하니까 이 감정이 또 새롭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도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이제 악보 같은 걸 보면서 나도 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연주를 하게 되면서. 연주를 배우다 보니까 작곡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졌다. 네, 맞아요. 어,
이게, 그니까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예술계 쪽의 문외한인 사람들한테는, 뭐랄까, 되게 신기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인식됐다라는 것도 되게, 아, 감각적이시다라고 느껴지고, 아,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뒤쪽에 있는 질문이랑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그러면 지호님한테 그 다른 예술 장르들이 많잖아요. 미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음악이었을까요?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팝송을 되게 즐겨 들으셨거든요. 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집에 그때 당시에는 CD 세대여가지고 네네. 막 CD 카세트에 CD에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거 팝송 CD를 계속 틀어놓고 계시면 전 거기서 계속 흥얼흥얼거리거나 아니면 음, 클래식 CD도 있어가지고 그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음악에 좀 노출되는 환경이어가지고 네네.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이 많은데 왜 음악을 골랐나 그 이유가 명확하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음. 음악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좀 생각나거나 좋아했던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을 네, 제가 가장 먼저 좋아하게 된 장르가 클래식이어가지고 음,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어떤 이게 작곡가를, 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긴 한데 모차르트랑 베토벤 아무래도 그 둘이 저한테 가장 좋게 들렸었고 그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좀 비슷하게 느껴졌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클래식에는 비교적 없었어요. 음악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왜 보컬에만 집중을 하지? 라는 느낌이 클래식에는 보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클래식에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랑 베토벤을 들으면 지호님이 듣기에는 최소한 확실히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두 작곡가잖아요. 네, 확실히 작곡가마다 다 있겠지만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되게 정갈한 느낌이 나거든요. 유독 다른 작곡가들보다 하나하나가 아, 쓸모없는 음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음악 듣다 보면 웅장하게 표현하려고 좀 어떠한 요소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모차르트는 그런 게 없고 딱 필요한 최소한의 음들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런 정갈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구성적으로도 선율이라 그러죠. 선율의 이제 구성적인 것도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아, 왜 음, 모차르트를 천재라 부르는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음, 있는가 하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약간 야성의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한 느낌이 난다 하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뭔가 몰아붙이는 느낌? 모차르트 음, 완전 반대된 느낌이고 음, 특히 교향곡에서 굉장히 많은 웅장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베토벤 특유의 그 웅장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뭐, 그니까 지호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딱 두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베토벤은 당연히 운명 교향곡이 생각이 나고, 네. 웅장함의 상징이잖아요. 아, 네. 그쵸. 네네. 모차르트는 작은 별이 생각나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 그 딱, 네, 맞아요. 네, 그죠. 컴팩트하고 말씀하신 그 묘사랑 너무 정확한 노래 같고. 그쵸. 네, 정확히 표현해 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작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제 여러 앨범들을 작곡하시게 되셨는데 네. 우선 여러 앨범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10월 22일에 발매한 네, 샤이닝 스텝스 곡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곡은 정규 앨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곡 하나에 그냥 싱글 단위로 발매한 거여서 좀 비교적 그냥 가볍게 낸 느낌이 있고, 음,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사운드가 좀 청량한 사운드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어, 샤이닝이라는 단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붙였고,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만들면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산책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 노래를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데모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들으면서 산책했을 때 뭔가 풍경이랑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앞에 붙였던 샤이닝이랑 제가 걷는 걸 좋아하니까 스텝을 붙여서 가볍게 그냥 샤이닝 스텝으로 제목을 짓게 됐고 1집에 원래 실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1집이 완성돼 가면서 1집이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이랑 안 맞더라고요. 이 곡은 좀 밝은 느낌인데 샤이닝 스텝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곡을 빼게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까먹고 있다가 네. 어, 외장 하드 정리할 때 발견을 해가지고 음. 이거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발매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5년 후에 발매를 하게 됐죠. 만들어둔 거는 2020년에 만들어놨어요. 오래된 곡이었군요. 네, 많이 묵혀뒀던 곡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들어봤지만 듣기로는 되게 세련돼서 사운드가 네. 요즘 시대랑 잘 맞다라고 어, 느껴졌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근데 진짜로 저 진짜 그냥 뭐 곡에 대한 해석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네. 굉장히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야근하면서도 오, 많이 듣고. 아, 네. 야근이 가벼웠겠는데요? 그럼요. 완전 샤이닝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1집은 샌드 듄을 의미하는 거였고, 네, 그 샌드 듄의 그 분위기가 어둡다고 했는데, 혹시 네. 샌드 듄을 만들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샌드 듄을, 샌드 듄의, 이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샌드 듄이 그거거든요. 사막의 모래 언덕. 네네. 이 모래 언덕이 움직일 때 이제 한쪽이 바람으로 인해 깎이고 그 모래가 앞으로 쌓이면서 그 모래 언덕이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네네. 이게 저랑 좀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가 이제 어쨌든 음악이라는 꿈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꿈을 실현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소에 많이 부딪히게 되면서 네네. 제가 좀 깎여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음, 고통을 받고 제가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데 현실의 어떤 요소로 인해 제가 깎여지는 걸 느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이제 그 뜻으로 샌드 듄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의 주된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때는 제가 평소에 이제 혼자 이것저것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 앨범 예전에 저는 이제 혼자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니까 외로움을 저는 모르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네네. 오히려 외로움은 약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너무 잘 지내고 외로움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외로움을 저는 모른 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외로움을 못 느낀 게 아니라 외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모른 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외로움이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 나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음악을 하면서 이제 또 음악하기 전에 같이 친했던 사람들과 좀 멀어지게 됐거든요. 음악을 하면서. 근데 이게 제가 음악을 해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이 사람들과 안 맞을 것 같다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갈등과 후회랄까? 그럴 때, 맞아요. 후회 맞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의 감정과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네네. 작곡 전과 작곡 후가 혹시 바뀐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달라졌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이제 제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즐겨 했고 이제 다른 음, 사람들의 중요성을 좀 저는 잘 그렇게 크게 못 느꼈거든요. 내가 네네. 하는 것만 소중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알고 보니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음, 그냥 이거는 그냥 회피했을 뿐이고
네네. 다른 사람들과의 이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앨범 내고 나서 많이 느껴가지고 요새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 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면서 먼저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선을 그은 게 예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나도 이해해보려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낯선 사람들과도 많이 대화해 보려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열어가려 노력하고 있죠. 뭐 지금도 하나의 샌드 듄처럼 나아가고 네,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픈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들으면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진짜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외로움은 좀 특별한 자의 전유물이야. 이런 어, 감정을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살줄기가 먼저 작곡된 거는 맞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탈출기의 이제 메시지와 계속 샌드둔을 연관시켰는데 네. 혹시 그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 예전에 그 질문 초안서 보내주실 때 연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경호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정답이죠. 아, 뭐, 네네. 근데 그냥 제 의도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연계시킬 생각은 크게 없었고 네네. 근데 탈출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상황을 표현한 거기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컨셉? 그러니까 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음, 힘든 일,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거를 그냥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탈출은 회피가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걸로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이다라는 음, 어떤 그 하나의 그냥 주제를 표현한 앨범이에요. 어떻게 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막 이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작곡의 의도 자체는 이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별개로 분리해서 작곡을 했다고 하셨지만, 두 개의 앨범에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가치랄 게 있어 보여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회피하지 않는 직면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네,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고통 같은 거는 그냥 꿋꿋이 나아감으로써 이겨내는 어떤 네. 태도가 바람직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의 가르침이라, 어, 이거 끝나고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경호님 해석이나 이런 거 들어보니 확실히 음, 공통점이 있고 음, 음, 저도 새로운 면을 좀 발견한 것 같네요. 네. 자연스럽게 서저리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서저리의 작품 의도랄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 네. 서저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어, 그런 거예요. 이제 꿈을 줬다 보면 이제 음, 현실과 또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목표했던 곳과 다른 곳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느끼는 방황, 음, 이런 거를 앨범 전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방황을 치료,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이제 받게 되는 행위가 이제 서저리, 수술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저만의 해석이었는데, 네, 샌드준이 그냥 고통에서도 꿋꿋이 나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를 이제 그린 거라면, 그렇게 받은 상처에 대한 얘기로 들리거든요, 서저리는. 음, 음. 이것도 근데, 그런, 네네, 네. 의도 자체는 원래는 별개였는데, 아니요, 이것도 경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에 관한 것도 맞아요. 꿈을 쫓는다는 게 마냥 어떻게 보면 음, 좋은 것, 이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도 있고, 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방황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라 그러죠. 이제 뭐, 네네,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뭐, 제 자아랑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친한 친구랑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진단하는 말은, 너가 이 꿈을 쫓는 행위를 멈춰야지, 너가 이 방황하는 증세를 치유할 수 음, 있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돼요. 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뭐 방황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선택할 거다. 라면서 수술은 결국 잘 안 되고
아, 서저리 트랙 그 다음이 그레이트 오션이라는 8번 트랙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다 깊은 심해 속을 떠다니면서 방황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아,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지호님은 결국에 삶의 가치는 샌드 듄에 훨씬 더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계신 걸로 보여요. 썰저리에서 그러니까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한데, 네. 꿈을 쫓는 것 자체가 늘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결국에는 다시 꿋꿋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그레이트 오션이나 샌드 듄처럼, 샌드 듄 네. 둘 다 압도적이고 거대한 자연의 이미지를 이제 차용한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감각 자체를 되게 바람직하게 보고 계신다. 지호님의 이 앨범의 의도를 본 제 관점에서 지호님에 대한 해석이랄까? 그거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건 1집과 2집이 이야기하는 그 결이 비슷하긴 해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계속 그 길을 고수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 대한 태도, 음악에 대한 태도를 1집과 2집에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꿋꿋이 본인의 가치, 그러니까 음악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인 솔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네, 홀리스티어라는 밴드를 최근에 아, 네. 결성하게 되면서 첫 공연까지 마치게 됐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밴드를 결성하게 된 계기나 이유 같은 것이 좀 궁금합니다. 계기는 저희 멤버 중에 기타 치면서 보컬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컬이라고 말할게요. 네네. 보컬 하는 얘가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스타로 멋있게 하는 분이다 하면서 서로 그냥 팔로우만 하던 관계였거든요. 아, 네. 어느 순간 DM으로 제 음악 제 의견이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혹시 밴드 하실 생각 없냐 이렇게 먼저 제의가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작업실에 혼자 음악을 하고 이제 거의 예능으로 치면 스튜디오형 예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을 시점이었거든요. 맨날 익숙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새로운 게 뭔지 모르고 고민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마침 밴드를 하자 이렇게 제의가 오니까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려운 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음악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이제 제 독단적으로 딱 결정을 하잖아요. 밴드 같은 경우는 음악 하나하나 뭘 하나하나 할 때도 다 의견 조율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음악 색깔 강한 애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익숙했던 틀을 깨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밴드를 덥석 제가 합시다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이제 밴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상 해보니 실제로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즐거움이 훨씬 컸을까요? 반반이었어요. 어려움도 많고 즐거움도 많았는데 네. 의견 조율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았지만 결국 이거를 다 해내고 나온 결과물이 제가 혼자서 결코 만들지 못할 음악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이 음악을 만들었을 수 있을까라는 그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고라는 그 희열감이 오면서 그 어려운 어떤 과정이 즐거움으로 한 번에 바뀌었어요. 결과물이 좋으니까. 이제 음원을 이제 발매를 하려고 이제 음원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음원을 이제 들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 아직 음원 발매는 안 된 지금 상황이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곧 나올 음원이라든지 혹은 네. 이 홀리스 디어가 추구하는 음악 색깔 같은 거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구하는 음악 색깔이라 하면 폴리스 디어라는 게 이제 뿔 없는 사슴이거든요. 사슴이 보통 이제 본인의 자랑이나 혹은 이제 외모적인 거를 이제 뽐낼 때 뿔로 많이 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뿔 없는 사슴이란 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좀 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특출난 거란 건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을 폴리스 디어라고 그냥 비유를 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좀 자기 자신, 자기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려 하고 있어요.
내면의 욕구를 폭발시킬 수 있게 해주는 음악들, 좀 에너자이틱하고 가사들도 이제 내면의 슬픔을 꺼내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소위 맞아요. 혼이라는 겉멋이 싹 빠져버린, 어떻게 보면 찌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칠기도 한 인간들이 자유롭게 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다. 정확하십니다. 이제, 저보다 정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평소 이제 지호님의 이미지는 네, 약간 신사적이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엄청 와일드한 편이라기보다는 네, 깔끔하고 정제된 느낌을 좀 선호하신다고 이해했는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런 밴드의 색깔이 본인에게도 와 닿았는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모임에 나가거나 할 때는 좀 신사적인 것 같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뭐,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뭐, 격렬한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옷을 입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엄청 제가 옷을 튀게 입거나 그런 거를 옷을 제가 잘 못 입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단정하게 입으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격렬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옷으로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깔끔하게 음, 입는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가 격렬한 거 좋아하는 거임에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혼이 아직, 뿔이 아직 있는 거죠. 네, 내면에만 뿔이 있는 거죠, 되게.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음악으로 대신 표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음, 뭔가 저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폴리스 디어 밴드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뭔가 제 취향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음. 제가 저라는 사람과도 뭔가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들으니까 이제 이거의 음원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지호님이 솔로로 작곡하신 곡들만 들었는데, 네. 그건 또 다른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나오면 저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 아마 많이 네. 다를 겁니다, 아마. 아우, 감사합니다. 살짝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이제 공연 영상 같은 걸 짧게 짧게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만 봐도 확실히 샤이닝 스텝 같이 완전히 세련되고 경쾌한 음악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맞아요. 서저리처럼 다소 거칠거나 음울한 면이 있는 노래들하고도 음악들하고도 같은 음울함을 다루더라도 이거는 발산하는 거고 서저리는 깊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느낌이 네.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꼭 풀로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 아, 네. 제가 꼭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모임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 네.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예술이라는 것이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드러내면서도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밝히신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와 작곡을 하시거나 밴드 활동을 하실 때도 이러한 철학을 당연히 추구하실 텐데 그럴 때 네. 느껴지는 어려움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철학이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예술에 대한 제 취향을 음, 얘기한 음, 거거든요. 네, 뭐 일단은 저는 제 음악 취향은 일단은 개성 있는 음악을 좋아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네, 주관이 뚜렷한 음악. 그래야지 이제 다른 음악과 구별될 수 있는 점이 있다 생각해서 거기서 저는 많은 영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 독창성과 개성이 담겨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음,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이제 대중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딥한 음악들이 있잖아요. 장르의 끝을 파거나 좀 네, 난해하거나 딥한 음악들한테도 저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카리스마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으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는 거기에 대중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음, 마치 아티스트가 나 이런 개성 있는 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당신들을 듣게 해줄게. 음, 당신들한테 부담이 없게 듣게 해줄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라는 그 의도가 저는 전율이 돋을 정도로 카리스마를 느껴요. 그런 데에서. 되게 어, 세련됐다고 느끼고 그런 포인트들이 제가 그런 음악들을 되게 동경을 해왔고 네, 그런 아티스트를 굉장히 동경해왔고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러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도 그 예술에 대한 취향이 그런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향에서 항상 철학이 발생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자신만의. 네네. 그래가지고 제 예술에 대한 취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예술을 바라보는 예술관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난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난해한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네, 뭐랄까, 대중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게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호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카리스마다. 네. 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법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해석이고, 맞는 해석이라고 느껴져서 좀, 그러니까, 네, 하나를 배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취향이 곧 철학이 된다는 점도 되게 이제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철학을 추구할 때 그래도 느껴지는 어려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많죠. 창작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공감할 텐데, 음, 이게 개성과 대중성을 섞는다라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네네. 이게 좀 설명을 다시 풀어 해보자면, 네. 독창성과 범용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저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단어가 상반적인 의미를 갖고 음,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 음악에 섞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음, 생각하면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소위 말하는 천재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천재들의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벽을 느끼곤 하죠. 음, 이거는 이렇게 디테일이 많고 이렇게 효과를 넣었는데 왜 듣기가 편하지? 음, 라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자랐으니까 여기서 좀 벽을 느끼기도 하고 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제 색깔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제 느껴지고, 네, 근데 이제 지호님은 그 독창성과 범용성의 양단에서 어느 네. 쪽을 추구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두 개 중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요. 네, 굳이 더 어려운 파트가 있다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적인 음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개성을 추구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고 네네. 개성을 추구하는 음악 아티스트는 대중성 있는 음악을 하기를 보통 어려워하거든요. 양쪽이 너무 갈려 있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그 두 개 중에 저는 개성 있는 음악 한 쪽에 가깝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중성을 부여하는 게 어렵다고 음, 말씀드릴게요.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네. 네, 네, 물론, 그쵸. 어쨌든,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소위 아이돌 음악은 대중적이기만 하고 예술적이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거칠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돌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네, 되게 어려운 성취를 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는 이게 심파든 뭐 후크송이든 중독, 어쨌든 어려운 걸 해낸 거고, 실제로 네, 어려운 거다. 네. 음,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킨 것부터가 일단 어려운 포인트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난 이게 좋아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대중들도 그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딱딱 캐치해가지고, 이게 너무 캐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적당히 트렌디하게 발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석하는 능력도, 저는 이것도 재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음, 이거 대중성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많이 음, 하고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뭐 저는 항상 이런 거 밸런스 얘기할 때 기생충 영화 많이 생각나는데 기생충도 봉준호답게 굉장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상징적인 상징물이라든지 비유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고 보면 훨씬 재밌지만 그런 걸 모르고 봐도 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또
임팩트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네네. 아, 이 영화는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데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생충 볼 때마다. 딱 독창성과 범용성을 둘 다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네. 네,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를 해주셔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아, 같은데. 그러네요. 네. 네네. 영화와 음악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점이라 하면 영화랑 음악이 다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있는 공통점이긴 한데 네. 이제 제작 과정에서 음악 이제 앨범 제작할 때 프로듀서가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로 치면 감독인 음, 거죠. 할 때 이제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아요. 이 음, 앨범의 음, 트랙 흐름이 기승전결이 있게 트랙을 짤 거냐, 아니면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하나의 바이브로 내달리는 앨범을 할 거냐, 이런 컨셉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감독이 영화를 스토리를 이제 구상할 때 그런 것도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트랙마다 이제 이 음악을 도와줄 아티스트나 아니면 연주자들 이런 분들을 다 섭외를 하거든요. 네네. 섭외할 때마다 이제 미팅 일자도 잡고 이제 하면서 회의도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일정을 다 조율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 제작할 때도 이제 음, 배우들 섭외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한 것 같고, 앨범 제작할 때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거냐, 아니면 아, 네.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사나 엔터 업계에 이제 투자를 따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랑 비슷한 것 같고, 음, 그 음악도 발매를 할 때 유통사를 통해서 발매를 하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도 제가 영화 산업은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배급사를 통해서 영화가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작적인 면에서 많이 다 맞닿아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차이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영화가 조금 더 종합 예술 느낌이 있어가지고, 물론 음악만이 주는 감동도 있지만 영화가 뭔가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점은 제작의 관점이 어떤 프로세스나 네,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얽히는 과정이나 구조 같은 게 동일하다. 당연히 네. 구조가 동일하니까 그 안에 흐르는 논리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영화와 음악의 공통점, 오히려 차이점보다 저는 공통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말씀드리면 영화가 전방적이긴 하지만 네네. 음악은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사운드로 네네.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영화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종합 예술 느낌이 있다면 음, 음악은 사운드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이 사운드적인 구조나 이런 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음. 많은 거를 이제 이 예술 작품을 둘 다 느끼는 관점의 차이긴 하죠. 맞아요. 영화는 예. 전방위적이다. 음악은 좀 더 집중적이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인 거죠. 특화되어 있고 감각에 네,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시키니까 이 맞아요. 뭐랄까 매니아를 양상하게 되고.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 이 6번 질문은 원래 저희 네. 공식 질문인데 네.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와 이유를 물어보는데 네. 지호님한테는 음악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과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음악 추천하고 추천받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하, 네.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엄청 길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정리를 좀 했어요. 아이고,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음악이라 곡 단위로 얘기를 하려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곡 단위는 도저히 제가 못 고르겠어가지고 음, 앨범 단위로 골랐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한 장으로 추릴 수가 있어가지고 음, 저는 이제 앨범 소개해주자고 하면 이제 저는 테임 임팔라의 커런트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은 테임 임팔라의 3집이고 2015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한 개성과 대중성을 기가 막히게 잡은 앨범이라 생각해요. 테임 임팔라가 굉장히 본인만의 스타일이 되게 강하고 개성이 있는 아티스트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히트를 친 앨범이고 테임 임팔라가 이제 막 사실 원맨 밴드거든요.
혼자서 네. 이것저것 다 연주하고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밴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밴드 사운드이긴 한데 음, 이게 일반적인 밴드 사운드랑 전혀 다르거든요, 사운드가. 드럼이 굉장히 둔탁하고 뭐 음, 베이스랑 드럼이 굉장히 밴드 음악에 비해서 굉장히 둔탁한데 다른 사운드들은 하늘하늘거리고 이 양극단에 있는 음, 이질감이 있는 앨범이거든요. 근데도 들어보면 되게 쉽게 잘 만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또 세세 파고들면 이게 과연 한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 디테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쉽게 잘 만들어서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어필을 성공시킨 음악이다. 그래서 음, 이거 들을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음, 근데 그 앨범 일단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어려울 네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몇 곡을 좀 추렸거든요. 네. 그 중 하나는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성공한 이제 더 레스 I know 더 better라는 트랙 하나랑 네네. 그 다음에 테인 임팔라의 가장 위대한 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레디 테픈. 레디 테픈. 네네. 네. 이 두 트랙을 추천드려요. 일단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가수는 아닌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음알못, 아, 근데 한국에서 유난히 좀, 뭐, 이제 음악 음, 좋아하는 음. 사람들은 알만하지만, 네네. 이제 이제, 대부분은 모르는 네네. 게 많죠. 이제 방금 듣고 빠르게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유명한 비틀즈나 핑크 플로이드 이런 밴드들이랑 비견될 만큼 되게 위대한 가수라는 게, 아, 뮤지션이라는 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평인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이 평을 들은 게 심지어 이 앨범 내기 전에 그 앨범에 이런 아하, 평을 들은 거거든요. 그 전 앨범, 그러니까 2집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3집이고 그 전 앨범 2집은 네네. 굉장히 6, 70년대 사이키델릭한 록을 굉장히 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것도 명반의 반열에 오른 앨범이거든요. 네네. 근데 3년 후에 완전히 다른 앨범을 낸 게 이 3집이에요. 어, 거기서 이제 대중들 평론가들 다 놀란 거죠. 이 사람은 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어, 쉽게 설명하면 찐득찐득한 락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음, 특색 있는 팝 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음, 그 팝 음악에 굉장히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앨범 낸 이후로 이 테이민 팔라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밴드 장르를 넘어서 힙합 아티스트나 R&B 아티스트, 그 흑인 음악 프로듀서로 진출을 하게 돼요. 진짜 좀, 그 음악 폭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네요. 네. 카니 웨스트 이런 와도 콜라보를 했고, 가장 어, 최근에는 두아리파랑도 협업을 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을 살릴 줄 알면서도 되게 엄청 유명한 팝 가수들이잖아요. 네, 그런 가수들하고 쉽게 콜라보까지 하는 걸 보면은 딱 지호님이 추구하는 음악 방향성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음, 대중성과 개성을, 심지어 다른 아티스트 참여한 음원들도 개성이 있는데 대중성까지 다 있어요. 어, 음, 제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어, 좀 이렇게 작곡을 하면서도 이 테임 임팔라나 커렌트 앨범에 좀, 뭐랄까, 영향을 좀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네, 음,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음악 작업하면서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제 메인이죠, 메인. 네네, 근데 테임 팔러도 신디사이저를 굉장히 잘 다뤄요. 음, 모든 악기를 잘 다루지만 그 와중에 이제 테임 팔라가 특색 있다 느껴지는 사운드들은 이제 신디사이저 활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 신디사이저 연주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운드 메이킹 방식을 들으면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지호님의 음악과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좀 꼼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앨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저희 모임의 공식 질문인데 네. 네,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사실 이 질문이 어려웠거든요. 고르긴 했는데, 네, 나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보면 고집이랑 고집, 꾸준함, 꾸준함,
그리고 개성. 개성. 설명을 듣기 전에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선 지금 긴 인터뷰에서 한 네, 절반쯤은 이미 설명하셨다는 느낌이 좀 맞죠. 듭니다. 네, 네네. 그럼 네. 하나씩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집이 일단은 제가 고집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음, 고집이 약간 좋은 말로 말하면 이제 남의 말에 크게 잘 안 휘둘리기도 하고, 네네. 음악 할 때 이제 저의 개성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고집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가 훨씬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말을 이제 듣는 그런 태도가 음, 중요한데 그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요새는 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내려놓으려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고집이 아마 제 성격을 좀 잘 나타내는 단어 같아서 골랐고 네네. 그다음에 꾸준함은 제가 좀 꾸준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계정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 계정 솔직히 들어가 보면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연주 연주 영상 그냥 몇 년 전부터 음, 연주할 작업할 때마다 꾸준히 아카이빙용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간에 이거를 꾸준히 올려가지고 몇 년의 시간이 쌓였을 때 그거를 한번 나중에 돌이켜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카이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음,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하면 그 발자취에서 얻을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음, 그 꾸준함의 장점을 믿어서 계속 뭔가 하나 하려면 꾸준히 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함을 골랐고 그다음에 음. 개성 고른 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네네. 말하는 단어 같은데 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저는 개성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성 있는 취향이 확고한 사람한테 개성이 있고 저 음,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음, 개성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얻는 게 제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신념이 있구나. 이건 내가 없는 건데 되게 재밌다. 이건 내가 몰랐던 건데 배울만 한데? 라는 음, 포인트들이 개성 있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느껴가지고 개성 있는 사람, 개성 있는 예술 작품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음. 개성이란 단어를 마지막으로 골라봤습니다. 우선은, 네, 말씀하신 대로 지훈님을 잘 표현하는 세 가지 언어라고 생각이 들고, 고집에서 이제 개성을 담는 원동력이다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너무 들어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들고, 꾸준함에 대해서 아카이빙의 힘이라는 거는 되게 공감하는 통찰 중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의외로 축적 자체가 주는 힘을 의외로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네, 놓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걸 해낸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왜냐면 공감합니다. 요새 도파민이 터지는 걸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쇼폼도 맞아요. 유행하고 그런 거 네네. 도파민 터지는 거에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하나를 잘 얻어 걸리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고 특별하게 얻어 걸린 거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는 이제 특별한 맞아요. 이슈를 있어야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요새 사회에서 맞아요. 이 꾸준함이라는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느리고,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개념과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네, 말씀하신 그런 얻어 걸린다라는 것도 빠르게 변화하는 타이밍에 내가 맞춰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와서 부딪혀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공감하시죠? 네. 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 꾸준함은 무조건 중요하다. 제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어떤 아티스트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구절이 있거든요. 좀 유명한 아티스트였어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보통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곡 하나 이제 쓰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듣고 하면 돈을 저작권료나 공연 행사비 많이 벌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얘 돈 쉽게 번다라고 음, 생각을 몇몇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그 아티스트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들은 내가 건반 몇 개 누르는 걸로 돈 쉽게 번다 생각하지만 나는 건반 몇 개를 수십 년을 연구해왔다. 아티스트 말이 저는 머리를 엄청 세게 때렸거든요. 얻어 걸렸다 생각하지만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였다는 거죠. 갈고 닦은 거죠. 10년 전에는 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고. 그거를 다 묵묵히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른 거죠.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느낀 게 고집, 꾸준함, 개성 이거를 합하면 샌드듄이다. 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또한 샌드준이네요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진짜. 이제 워낙 이제 그 지호님도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고하다 보니까 일관되어 있는 논리가 확실히 계신 것 같아서. 이 또한 샌드준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이것 또한 저희 인터뷰의 공식 질문 중 하나인데 이제 누군가 자신에게 물어봐 주었으면 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저의 최애 음악 아티스트 순수하게 내가 음악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샤워하다 떠올랐어요. 샤워하다가 그러니까 음악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물어봐 달라. 그러면 그 대답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어떻게 되시는지. 5명이거든요. 5명이요? 최애라고 했지만 우열을 네. 가릴 수 없어서 5명인데 네. 얘기하자면 비틀즈, 네. 카니 웨스트, 카니 웨스트, 네. 다프트 펑크, 다프트 펑크,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테임 임팔라, 네. 그리고 알렉스 G. 알렉스 G, 네. 이거 경호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알렉스 G 이야기 한번 모임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렉스 G 앨범 하나를 듣고 그쵸. 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때까지는 제 최애 아티스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올해 새로 나온 앨범을 듣고 그 아티스트의 모든 디스코그래피, 모든 앨범들을 들어본 결과 최애 아티스트에 올릴만 하다 해가지고 최근에 편입했어요. 일단은 알렉스 G를 저도 최근에 들어봤으니까 어떤 앨범을 들었는지 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알렉스 G도 그러니까 되게 올드팝 가수 같이 느껴지는데 사운드가 되게 기묘하다고 느껴졌어요. 되게 기묘해요. 네, 좀 진짜. 목소리가 여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원래는 그 남자 목소리거든요. 네. 근데 곡마다 이 목소리를 변조를 시켜서 목소리를 피치를 올려서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처럼 내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기계음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오토튠을 걸기도 하고. 갑자기 ASMR처럼 속삭이면서 뭐 부르기도 하고. 되게 기묘한 아티스트예요, 진짜. 개성 하나는 엄청난 아티스트 같아요. 테임 임팔라는 아까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비틀즈, 사실 저는 비틀즈는 지호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되게 대중 팝 가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성이 있을까요, 비틀즈한테는? 일단은 비틀즈, 대부분 사람들은 비틀즈의 이제 히트곡을 많이 듣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Let It Be, Yesterday,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너무 훌륭한 명곡이고 한데, 비틀즈의 진가는 앨범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 앨범에서 비틀즈가 음악적으로 실험한 게 너무 많고, 그 실험한 것들에서 현대 락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비메탈을 비틀즈가 거의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안 맞잖아요. 비틀즈가 헤비메탈을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은 안 되는데. 비틀즈 화이트 앨범에서 어떤 트랙에서 이제 헤비메탈적인 음악적으로 시도를 했고, 또 어떤 사운드는 기타 연주를 거꾸로 재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현대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이걸 60년대 기술을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를 역재생시키는 거죠. 방금 말한 헤비메탈의 대표곡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헬터 스켈터라는 이게 헤비메탈 그 후에 밴드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트랙이죠. 사운드가 굉장히 강렬해요, 되게. 진짜 확실히 저는 그 대중적인 것만 듣다 보니까 모르는 노래였어요. 그래도 비틀즈 꽤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사이키델릭한 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펑크락도 비틀즈에서 이제 펑크락을 시도한 트랙도 있고, 또 밴드 음악에 클래식 악기만 있는 음악이 있어요. 밴드 음악인데 밴드가 없고 현악기만 있어요. 그건 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너 릭비인가? 엘리노 리피, 맞아요. 그거는 좋아요. 아시죠? 네네. 네. 네네. 그것도 그렇고 음,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비트즈 명곡들처럼 또 여러 트랙들은 또 대중성 있는 트랙들이 많잖아요. 딱 제가 생각하는 그러네요. 대중성과 실험성을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서. 그쵸.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네, 아티스트 중 하나니까. 이걸 사실 제가 질문 대답 준비할 때 써놓은 게 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작곡하게 된 계기라 말씀하셨잖아요. 클래식 음악이라 말씀드렸지만 작곡에 음, 대해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비틀즈예요, 비틀즈. 아, 클래식은 그냥 단순히 음악이 좋다, 음, 작곡에 매력이 있구나 생각할 정도였다면, 비틀즈는 음악에 이런 실험을 했구나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아티스트가 비틀즈예요. 확실히 그런 어떤 급진적인 시도들이나 도전들에서 이렇게 네, 큰 매력을 느끼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감각이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시는 분 같아요. 비틀즈 이야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경호님 밤새야 돼요, 경호님. 오프라인 모임에 만나면 마저 듣는 걸로 하고, 오늘 음악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좀 뭐랄까, 저는 음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외한이고, 사실은 음악 취향이랄 것도 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배운 것 같아서 좀 뭐랄까, 뿌듯할 지경이랄까? 네, 저도 네네, 인터뷰 하면서 네네.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거 말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라고 이제 중간중간 어떤 답변에서는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경호님이 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음, 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